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중해 섬나라죠. 몰타에서 총리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몰타에서도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저녁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가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년 1월 12일 자신의 후임이 결정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 측은 내년 1월이 아니라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몰타에서 그러면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오던 기자가 2년 전에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몰타 선데이 타임스 또 몰타 인디펜던트 등의 정기적인 칼럼을 써오던 다프네 칼루아나 갈리치아 기자가 이 블로그에 몰타 정치권의 온갖 비리를 고발하는 이 글을 올린 탐사 기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근데 이분이 2017년 10월 16일 누군가가 차에 설치한 폭탄으로 피살을 당했고 이 당시의 수사 결과 남성 3명이 체포 기소됐지만 그 배후가 2년 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사실 기자가 피살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몰타는 일종의 마피아 국가다 이런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달 20일 새벽에 전력 카지노 등의 사업을 일궈서 몰타 최대 거부로 꼽히는 요겐 페네치라는 사람이 살해 용의자로 전격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체포 후에 정보 제공을 대가로 사면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었던 내용들이 지금 그 몰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무스카트 총리의 최측근인 케이스 스캔블리 총리 비서실장과 콜라드 미치 관광부 장관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나란히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 살해 사건에 총리의 최측근들이 연루돼 있다. 이 사실이 지금 밝혀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크리스티안 카르도나 경제부 장관도 일단 업무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시위대는 킬러 정부다, 마피아다 이렇게 쓰인 플래카드를 들면서 무스카트 총리가 갈라치아 기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무스카트 총리의 부인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고 갈라치아 기자가 폭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총리는 자신의 사임 결정이 이 단지 총리로서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편 유럽의회 대표단은 2일 오후 몰타에 도착해서 4일까지 몰타 정권 고위급의 부패 의혹을 들여다보고 이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경찰 간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주 이 비아 우니온시에서 중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과 이 경찰이 총격전을 벌였고요. 현재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60여 명의 이 카르텔 조직원들이 무기를 가득 실은 픽업 트럭을 타고 시청사에 총알을 퍼붓자 현지 경찰이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섰고 말 그대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1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카르텔 조직원들이 시청사를 공격했는지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멕시코에서는 지난달 4일에도 미국과 멕시코 이중 국적인 모르몬교 신자 여성 3명과 아이 6명이 이 마약 카르텔의 총격을 받아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네. 지난번 사건 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 라면서 예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경우 이를 빌미로 이 미국이 멕시코 국내 문제에 개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 개입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좋지만 간섭은 안 된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도 어떤 형태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라고 말함으로써 재차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멕시코에서는 올 들어 10개월간 살인에 의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29,414명으로 이 전년 같은 기간에 28,869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네. 멕시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가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러시아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초대형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 힘이 공식 개통을 해서 1단계 2,200km 가스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을 거쳐서 중국의 헤이룽 장성, 지린,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등을 거쳐서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3,000km의 가스관입니다. 네.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3조 원 상당의 천연가스를 30년간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중국은 1,225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45%에 달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이 2020년이면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고 2024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의 40% 이상이 중국에서만 소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매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야말로 사실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안정적이어야만 연결이 가능한 또 하나의 안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와 또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는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베리아 힘 개통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물적 연계까지 갖추면서 이 양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군사,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자국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중국군을 초대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올해도 함께 합동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미 몽골을 통하는 제2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 CIA 출신인 에리카 다운스 컬럼비아 대학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다. 다시 그렇게 보면은 미국 이 반미 세력 간에 다시 냉전 체제,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인데요. 아베 총리가 벚꽃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 조사보다 6%포인트 급락한 42%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은 이 벚꽃 보는 모임과 관련한 의혹에 아베 내각이 보인 대응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베 총리가 이 정부가 세금으로 주최하는 벚꽃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의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공적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9월 내각 개편 이후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이 비위가 드러나서 사퇴한 것이 이 장기 정권의 오만이나 해이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해서 이 아베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치의 특이성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무리 아베 총리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들 아베 총리 개인도 위기감을 과연 느낄까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는 대체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네네. 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42%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과 2017년 지난해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과 부인이 연루된 대규모 사학 스캔들과 안보법 논란으로 그때도 3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3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었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처럼 그 야당의 공개 질의에도 흑비성 변명만 늘어났고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북한 미사일 시험이라는 외부적 상황을 부각시키거나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고 또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아베 내각이 보일 어떤 정치적 행보도 대충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 여전히 선명성 있는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아베노믹스 이후 취직 환경이 호전되면서 이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당분간은 아베 총리의 독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도 사실 엄연히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지키고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권력 독점이 굉장히 심각한 걸 보면 참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노숙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네, 지난달 29일 오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구걸하던 거지 한 사람이 이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요. 뭐 이거야 뭐 늘 일상적인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배낭 안에서 이 1,00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84만 원씩 묶인 지폐뭉치 18개, 총 1억 9,450만 루피아. 1,63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만 8천 원 정도 되는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일을 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부거를 해서 모은 돈임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720만 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고 이 당시 공무원들이 복지센터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다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뒤 가족에게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적발이 됐는데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자카르타 조례상 구걸로 돈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가 돼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60일 이하의 부금 혹은 최대 20만 루피아, 16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